하겠습니다. 변방에서 외치는 정치 소돌이 변정소 부화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빨간 공장 전 제주시 사장, 굴하지 않는 보수 정치인 허용진 변호사님, 좌용진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변정소에서는 이제 까칠 담당이지만 알고 보면 흥부자, 파란 공장 비운의 신제품 문윤택 민주교육연수원 부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연수원이 아니고 연구원이었군요. 아, 죄송합니다. 연구원이었습니다. 연수원이었습니다. 아, 연수원이 맞아요. 아, 그게 연수원이라지 않습니까? 아, 이거 이렇게 뭐 모를 수도 있죠. 네, 너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그거나 변정소를 진행하고 편집하고 있는 저는 유사 언론인 시사 팟캐스터 고칼입니다. 비례대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저 제주 비례대표가 보니까 뭐 이제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역시 그 더불어민주연합과 그 어디입니까? 조국혁신당이 거의 한 19만 표, 예, 19만 표로 정도를 얻었고 국민의 미래가 10만 6천 표, 거의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스코어가 거의 더블 스코어다. 예, 어떻게 보면은 지역구보다 훨씬 더 큰 차이를 보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분은? 요 조국혁신당의 열풍. 물론 저희가 지난 8화 방송에서 이미 예견은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대충 저기 우리 보수가 3분의 1, 예. 조국혁신당 3분의 1, 예, 예. 민주당 3분의 1 이런 구조잖아요. 아니죠. 중도가 3분의 1이죠 원래. 그래서 어쨌든 요번 결과만 보면 예. 그러면은 지역구 현황과 비슷하다. 아, 비슷한 겁니까? 서귀포 공항 그 바람 빼고 얘기하면 제주 지역구에서는 대충 3.5 대 6.5 비율이잖아요. 3분의 더블이잖아요. 그러니까 333 구조거든요. 예. 지역구 투표도 예, 우리가 예. 보수 지역이 30%잖아요. 예, 맞습니다. 민주당 계열이 60%고 더블이잖아. 그러니까 333 구도는 똑같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 30, 국민의힘 30, 중도 30이라고 놨을 때 이 중도 표심을 흡수한 게 조국혁신당이다. 이렇게 보면 지역구 득표율 구도와 맞아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예전에 그 1, 2당 빼고 제 3당에서 이번에 그 12명이 이제 당선이 지금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조국혁신당 3지대에서 12명씩이나 비례대표로 당선을 한 적이 있었던가. 그러니까 뭐 지금 이번 선거에는 이제 원외 정당이 됐습니다만은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한때 뭐 6명, 7명 이렇게 비례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정말 대단하다라고 정말 그 대서특필이 됐었는데 그걸 뛰어넘어 버렸거든요. 이게 뭐 어떤 뭐 바람이라든가 뭐 국민들의 바람이라든가 어떤 정치적인 열망이 있다고 혹시 보시는지. 저는 그 정의당이 그때는 이렇게 비례 위성 정당이 아니고 그렇죠. 예, 지역구도 같이 선택, 맞습니다. 당 선택이었지 않습니까? 지역구랑 같이. 그러면 뭐 민주당 후보를 찍고 당을 정의당을 찍고 대부분 그때 제주도민들이 그런 게 좀 많았어요. 그 정의당 한참 그럴 때. 근데 이번 이렇게 위성 정당을 한 것에서 조국혁신당의 의미는 저는 조금 더 크게 보는 게 좀 다르게 보는 게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서 비례까지 다 관리하고 가는 거거든요. 당 이미지를, 투표를. 그래서 이제 후보 찍으면서 당연히 민주당을 찍어줘라라고 얘기할 것이고, 그렇죠. 국민의힘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지역구를 찍고 지지하는 정당을 바꾸진 않는단 말이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중앙당 여기 도당 뭐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근데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건 실체가 없었어요. 조직도 그러니까 없었죠. 진짜. 조직 실체 이런 게 없어. 온라인으로 가입한 그 당원들,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투표한 일반 국민들이지 실체 오프라인에서 이들이 만나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당이라고 하는 무슨 뭐 도당 대표가 있다거나 이런 게 없었어. 임시 대표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은 뭐 실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민주당하고 똑같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제주도민들의 의식, 그다음
바램 이런 것들이 정확히 나왔다. 그러니까 거대 양당에 대한 거부감이죠. 이제 약간의 그 실망감, 염증과 그렇죠. 피로감과 이런 것들이 이거로 표현이 됐다. 그래서 저는 상징적으로 이것을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을 경쟁이라든가 다른 뭐 아군 우군 이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나는 조국혁신당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도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가져갈 것이냐, 도민들의 기대가 무엇이냐를 스스로 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된다. 제주도당 같은 경우 특히 선명해져라. 당선된 후보들 같은 경우 어디 골방에서 자꾸 정책 짜고 비방해서 공천받고 하지 말고 그럼 조국혁신당이 이제 앞으로 활동하면 뭐 무슨 경쟁당으로 생각하고 혹은 뭐 우리 같이 연대하자 이런 것보다 더 먼저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은 조국혁신당의 메시지나 조국혁신당을 선택한 제주도민들의 메시지를 겸손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뭐 민주당이 국힘은 반성이 안 돼. 반성이 안 되는 구조였군요. 빨간 공장은. 죄송합니다. 아니 뭐 나오신 분이 당원도 아닌데 뭐. 근데 조금 기분은 나쁘지요. 과하기는 해. 기분 나쁠 건 아니고 한때 몸담았던 당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참고로 반성도 잘합니다. 적어도 민주당보다는 잘해요. 그래서 약간 너무 자기 식구 감싸기가 너무 노골적으로 나오면 우리 조회수가 떨어져요. 민주당 비판을 먼저 했잖아. 민주당 비판을 했잖아. 근데 반성을 우리는 국힘 못 한다고 그래. 아니 지금 상황에서 국힘이 뭘 반성할 거야? 윤석열 한동훈만 잘 싸고 댕기면 되지. 그래도 우리가 그러면 이제 저 지역 얘기는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제 한번 전국 결과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투표 결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의석수로만 놓고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61석, 161, 더불어민주연합이 비례대표로 14석, 합쳐서 175석, 원내 58.3%, 약 60%에 가까운 그런 의석을 차지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90, 그리고 비례대표인 국민의미래가 18석, 합쳐서 108석, 36%를 차지를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비례로만 12석, 4%, 그리고 개혁신당인 경우에는 지역구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기적적으로 당선돼가지고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비례 2명 포함해서 3석. 새로운 미래가 정말 김종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잘 얻어 걸려가지고 기적적으로 당선이 됐고, 진보당이 지역구 하나, 비례 하나, 그리고 창당 20년이 됐던 녹색정의당은 이번에서 원외로 아웃이 됐습니다. 어쨌든 여당 입장에서는 개헌저지선은 막았습니다. 개헌저지선은 막기는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제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계속 여소야대 구도로 어떻게 보면은 좀 전국 주도권을 이제는 완전히 뺏겨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원래 이제 투표 결과가 나오면 항상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이 결과는 국민의 위대한 준엄한 심판의 결과이다. 뭐 이거는 뭐 야당에게도 완전한 뭐를 허락하지 않았고 여당에게도 뭐를 요렇게 해석들을 하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해석에는 좀 반대를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두 분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석수만 놓고 봤을 때. 잘 봤습니다. 잘 봐야죠. 잘 봐야죠. 어쩌면 이게 예견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보수 국민의힘에서 이 중도층이 마음을 떠난 사건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총론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총선 결과를 놓고 우리 국민들이 집권당이 하고 싶은 얘기는 네 글자 아닐까요? 소통과 협치를 해라. 소통 협치. 그러니까 살짝 네 글자가 넘는다고 지금 공정일 걸려다가 빨리 돌렸습니다. 금방 눈치 보고 돌렸죠. 과자를 괜히 넣어갖고. 그래서 그 반대로 얘기하면
소통이 부재했고 협치라는 게 야당과의 이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 의견 조율로는 정치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력이 없었다. 정치력, 네, 정치력의 부재.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질책을 국민들이 하는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총선이 시작됐잖아요. 예.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였느냐? 또 한동훈 두드려 패실 겁니까? 또? 아니 두드려 패지는 아니고 그냥 말로 살살 달래는 거죠.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 초보잖아요. 예. 그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총장도 정치 초보잖아요. 그렇죠. 장동혁 사무총장이 장동혁 사무총장도 초선이죠. 예. 초선 보궐 아닌가? 보궐초선이죠. 보궐초선. 초선 무시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경험이 이력. 세상살이도 이게 쭉 이력이 쌓여야 지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혜. 정치의 지혜. 정치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라는 이야기는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정치적 지혜가 나올 수는 없거든. 그러면 선거를 해보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선거 전략에 관한 지혜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선거에 대한 지혜.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것을 바라볼 해안이 부족하다. 이건 정치적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밑바닥을 기어라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밑에 중도층 또는 반대층들의 마음을 좀 읽어달라는 의미 아닐까요? 그렇죠. 그거 읽으려면 정치적 경험이 있어야 돼요. 느닷없이 다른 일을 하다 와서 마음을 어떻게 읽겠습니까? 검사 출신이잖아, 법조인이잖아요. 검사 출신은 사실은 그렇죠. 법조인이 법조인 시각에서만 한정된 생활을 하다가 맞습니다. 갑자기 전혀 다른 정치라는 무대에 갑자기 맞습니다. 뛰어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과거 법조인 시각을 버리지 못하고 이 법조인 시각을 정치에 갖다 대입하려고 하는 노력을 실패해서 반성할 때까지는 하는 거거든요. 누구나. 그래서 법조인 시각에서 공천도 이루어졌고 선거 전략도 이루어졌고 맞습니다. 선거 슬로건도 나왔죠. 왜 법조인 시각이라고 하냐? 예를 들면 2조 심판이잖아요. 지금 2조 시대 아니잖아요. 이재명 조국을 합치면 2조. 죄송합니다. 지금 청취자분들이 나가고 계십니다. 2조 심판이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범죄자 심판이잖아요. 2조 심판은. 그렇죠. 중도층이 바라는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이 범죄와의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민생과의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대상을 잘못 잡았다. 선거 슬로건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야당이면 예를 들면 야당이면 정권 심판하면 되는데 여당이 야당 심판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당은 가장 중요한 게 경제를 민생을 끌어올릴 정책을 놓고 슬로건을 삼아서 그렇죠. 우리는 이거 하겠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여당은 물건을 팔아야죠. 정책을 팔아야죠. 그렇지. 1호 영업사원이 그렇죠. 맞아 파는 분. 근데 해외 담당이라 그러니까. 해외 담당. 그래서 국내 경제가 안 돼. 이번 총선 때 대통령이 얼추 한 20조가 뭐야? 아니 23번 그 지역 경제 요거 그 말씀을 넘게 쓰고 댕겼어. 그 말씀 좀 이따 하면 안 될까요? 우리 국내 경제에 한정된 국내 경제. 그래서 해외 바이어 애정이 있으셔. 아직 애정이 있으셔. 그래서 우리 경제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민생이 어렵다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제시를 해줘서 선거에 임해야 되는데 그걸 한 방에 보내버린 게 대파잖아요. 이게 왜 대파가 중요하냐면 대파. 경제 살리고 민생 살리는 희망을 보고 싶은 게 이번 총선을 임하는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었는데 그냥 그동안 우리 대통령에 대한 경제적 마인드, 경제 능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었단 말입니다. 이거
법조인 생활했으니까 경제를 검찰 생활만 몰라서 오래 몰라서 걱정이다 이렇게 하는 바에 그걸 증명해봤잖아요. 대파 850원 하는 바람에. 875원. 875원 이거 하는 바람에 모든 할인을 다 먹인. 우리 대통령이 경제적 마인드, 물가에 대한 마인드가 이 수준이구나 하는데 우리가 절망을 했다는 거지. 거기다가 또 이모 선생님께서 뭐 한쪽에 800 얼마라고 했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한 뿌리에. 한 뿌리. 한 단이 아니고 한 뿌리 가격이었다. 이런. 그냥 그 불에다 기름을 끼얹어 버렸죠. 그분은 산수가 안 돼. 그분 범죄 심리학자신데 되게 잘할 것 같은데. 875원 한 뿌리면 이게 한 단에 대파 가격을 놓는데. 그러니까요. 얼마도 이거 엄청 올라가 버려요. 한 단 하면 산수가 안 돼.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중도층 분들이 국민의힘으로서는 경제를 살리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구나.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겠구나. 우리가 더 어려워지겠구나 하는 마인드가 생겼을 수 있다. 이게 투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알겠습니다. 저기 나도 저기 무슨 종편 이런 것도 열심히 보는데 이건 대파 사건은 대파로만 이렇게 바라보는 논평들을 정치 전문 평론가들이 하는데 참 텔레비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한둘이 아니야. 그게 의미하는 게 그 표현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를 좀 고민해주는 그런 평론들이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 총선은 대파 총선이었다. 대파 총선. 좋습니다. 우윤택님 어떻게 이 의석 결과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대파 총선을 지휘한 사람이 동파예요. 한동훈파를 동파라고 하거든요. 이거 편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말을 시작했는데 잊어먹었죠. 그래서 유튜브가 재밌나더라. 이거 편집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아까 뭐 해외 영업사원 얘기 지나갔지만 이번 총선 기간에 민생 투어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쓴 돈 지금 정확히 집계를 제가 좀 깜빡했습니다만 1000조가 넘어요. 1000조가. 예. 그죠? 그러면 어차피 국민들은 믿지 않는 대통령이니까 1000조를 쓰든 뭐 경을 쓰든 뭐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거기 쫓아다니면서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거기 쫓아다니면서 요 동네 후보가 요거 잘할 거다. 윤석열 떠나면 그 다음 가서 거기서 울림이라도 좀 남겨놓든가. 어차피 사기인데. 근데 윤석열은 민생 투어하면서 1000조 넘게 쓰고 한동훈은 셀카 찍고 다니고 후보는 오간데 없고 윤석열도 단독 플레이하고 한동훈도 단독 플레이. 아니 후보랑 같이 찍던가 셀카를. 제가 이제 한 말씀. 우리 그 축구를 잘 안 보시는구나. 예. 축구는 또 축구할 때도 두 사람이었잖아. 이강인, 손흥민이가 주고받고면서 골을 넣었잖아. 그러니까 아까 저 대통령도 오고 한동훈이도 두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둘이 서로 주고받아야 돼. 티키타카를 안 하잖아. 두 분에서 이번에 사이가 안 좋지 않았습니까? 이강인이 또 손흥민한테 한번 들이댔잖아. 그러면 저 이강인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겠는데. 아니 그런데 문제는 손흥민이든 이강인이든 상대편 골대를 향해서 뛴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거꾸로 뛰고 있단 말이지. 상대편 골대를 향하지 않고 자기네 지지자들 자살골이라고 해요. 이런 경우를. 그런 거는 이 자살골이라고 하거나 뭐 잠깐 후퇴다. 잠시만요. 요즘에는 방송 표현어상 저 자살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자책골이라는 표현. 자책골. 근데 그거는 문제 그 주면 아주 지적인 좋으신데 이거는 그걸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두 분을. 그렇긴. 왜냐하면 상대방으로 몰고 가야 되는 골대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 거지. 그냥 안다는 전자에서 자책골이라고 표현한 거고. 너무 높이 평가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 피하 식별도 못하는 그런 거지.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 발언이 이 행위가 그 우리 허 변호사님이 전직이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참
제가 조심스럽지만 전직이 농부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려면 전직 검사라는 직업이 법조인으로 하시죠. 법조인이랑 달라요. 이게 밀실에서 답을 정해놓고 취조하고 자기 원하는 답을 만들어낸 답정너 시스템 아닙니까? 그렇게 수사하셨습니까? 현직 그렇지 때? 않은 이렇게 선량한 검사님들도 계시지만 저 특수부 이라 이거 죽게 세우는 거 아닌가 이거. 특수부 마음을 소수 얘기해도 돼요. 특수부 소수 예. 출신들.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이나 뭐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건을 인지하고 인지라기보다 이거 만들어 가지고 숙성식 뭐 영화에서 나온 것좀 그대로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국민 마음을 압니까? 국민 마음을 알 수가 없고 자기 마음이 곧 국민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건 너네 범죄야라고 하면 범죄인 거야. 그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그냥 뭐 이랬는데 그거 그냥 범죄야 그게. 왜냐하면 내가 생각할 때 범죄니까. 근데 이 상대편 입장이거나 또 이 사람은 정말 억울하게 경찰에 뭐 누명을 씌워서 왔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없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그 회 변호사님 말씀처럼 소통 협치가 기본적으로 될 수 있는 그 인성과 품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그건 나는 앞으로 소통과 협치를 더 하시라고 강조해. 나는 앞으로 이거 하지 말라라고 하고 사자성어를 얘기하고 싶어요. 제일 처음에 압수수색. 앞에 세 글자 더더라면 선택적. 요거 좀 하지 말아라. 합치면 몇 글자게요? 7글자. 아이고요. 그래서 그 지적의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데요. 일단 그런 관점에서 민주당이나 우리 조국 혁신당을 바라보면 똑같은 비판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분들이 얼마나 소통이 안 됐으면 전국을 들쑥날쑥하게 그렇게 광풍이 휘몰아치도록 그렇게 범죄 혐의에 연루돼서 그렇게 비판을 받았느냐? 그거는 상호간의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소통이 안 되는 것. 그 소통에도 또 저는 뭐 압수수색은 안 해도 선택적 소통과 선택적 협치를 할 생각을 갖지 말고 스스로를 좀 되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런 밤새야 되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일단 넘어가고요. 현안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그 대파 총선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대파하고 이제 뭐 그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건이라든가 많이 있죠. 뭐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 뭐 입틀막 경호, 언론인 회칼 테러,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에서 나름대로 좀 유리하게 구도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던 게 의대 증원이라든가 뭐 메가시티 서울 요것도 있었고 또 아마 이제 지역적으로는 뭐 분명히 정부 그러니까 여당 후보자들인 경우 뭐 재개발 계획들을 공약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그 또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좀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을 좀 건드리는 게 이게 있거든요. 야당에서도 부정적인 이슈가 없었던 건 아니죠. 이제 뭐 비명행사, 친명횡재, 공천파동도 있었고 일부 공천 후보자의 막말 논란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슈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혹시 뭐 보시는지. 이게 다 묻혀버린 것 같기는 한데 국민 측면에서 보면 메가시티 이거는 우리 정책적 트렌드를 무시한 이게 간표 요인이다. 우리 유권자들도 구라하는 거 알고 있었다. 우리가 지방 분권을 하는 이유가 두 가지 균형 발전과 인구의 효율적 분산이잖아요. 그래서 여의도를 세종시로 여의도 아니라 국회의사당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메가시티 한다고 그래요. 이게 앞뒤가 맞나요? 지방 분권하자고 하면서 메가시티야. 제주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주도 지금 기초자치단체 부활해서 나누자고 하는데 서울에서는 중앙정부에서는 메가시티 하자고 그래요. 어느 게 맞는 걸까요? 맞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책적 일관성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잘못됐다. 그러니까 득될 의대 증원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환영할 만한 일이죠. 아까 지적했다. 틀을 딱 만들고 2,000명이 절대적으로 맞아. 누가 정해주는데 이거요? 천공? 한간에 떠도는 얘기였습니다. 하늘이 뚫리면 비가 오는데 오늘 비가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고집하니까 불통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켜줬다. 그런 거지. 필요성은 오간데도 없이. 그거는 이제는 논외로 돼버렸잖아. 제가 만약에 총선을 지휘했다면 의대 증원을 하겠다. 1년 동안 검토를 해서 적정 규모가 어느 것인지 유관기관과도 협의하고 국민들의 뜻도 묻고 해서 우리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딱 던져야지. 그게 좀 진정성도 있고 국민들한테 보탬이 되는 거잖아요. 2,000명 딱 대놓고 너네 안 들어? 법적 조치해. 이렇게 하면 뭐라고 비춰지겠습니까? 국민들 사이에서는 문과 1등과 이과 1등의 싸움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 예를 들까요? 호주 대사. 도주 대사. 이종섭 선생께서 임명했잖아요. 호주 대사. 그러면 저 공수처 고발했잖아요. 제1피의자. 그게 좋아요. 다 과정 다 수많은 사람이 논평했으니까 들어왔어. 들어와서 체류하면서 조사해달라고 그래. 조사하라. 나를 빨리 소환해서 조사하라. 그다음에 조사하라. 그러면서는 게 왜 조사도 준비도 안 됐으면서 왜 출국 금지했냐 이렇게 했죠. 송영길은 그때는 뭐라고 했는데 아직 저 차례가 안 돌아왔다. 좀 기다리시라.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 안 들어오면 가서 잡아오겠다면서 송영길. 이건 내로남불이라고. 그쵸, 이거. 우리는 한쪽에 보수 진영에서 내로남불하면서 이재명 내로남불 뭐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하는 내로남불은 뭐 나쁜 거다 이런 식으로 송영길 저기 전 대표가 들어가서 뭐 범죄 혐의에서 처벌받는 건 처벌받는 거고 그 과정은 동일해야 된다. 비판을 하더라도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중도층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당신들이 할 때는 괜찮고 남들이 할 때는 비난하네. 그래서 민심이 돌아선 것이다. 그래서 제1야당 대표 그것도 거대 야당 대표를 피의자라고 대통령이 안 만나잖아요. 한 번도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이종섭은 왜 만나? 그러니까 피의자가 뭐 제일 피의자. 그렇게 예를 드는 것보다 우리가 한동훈 우리 핸폰 번호 왜 안 가? 비밀번호 26자리 과거 이념이 다른 국가하고 할 때 정경분리 하잖아요. 이 정경분리 정신은 항상 옳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치와 경제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 내부적으로 적대적 사고를 가진 국가와도 경제적으로 협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피의자는 피의자이고 신분이 세 가지예요. 이재명 대표의 신분이 세 가지라고요. 당 대표. 제일 중요한 거 먼저요. 대한민국 국민. 맞습니다. 당 대표. 그다음 피의자님. 이거 세 개잖아요. 그러면 자 대한민국 국민에서 바라봐야 될 때가 있고, 정치하는 사람은 정당이 대표자로서 바라봐야 되고, 판사님들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라고 바라보는 거야. 예를 들면 판사가 법정에 가는데 이재명 대표님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신분이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대로 예우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윤 대통령이 그걸 잊어먹은 것 같아. 한 번 방위는 영원한 방위다 하는 말이 있듯이 한 번 피의자는 영원한 피의자다. 이런 생각에 매몰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다른 곳에서는 이제 그에 맞는 어떤 뭐 이 신분과 이제 그에 맞는 뭐 어떤 재판을 받는 건 받는 거고, 맞아. 그거는 사법부의 영역이고, 나는 정치적 영역에서는 정치적 파트너로 대화도 하고 만날 수도. 이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이게 굉장히 훌륭한
저기 생각이라고 보는데 그게 또 협치의 시발점이고 알겠습니다. 정치의 시발점인데 그런 것을 조금 구분을 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좀 많이 길어지고 있어가지고 질문 몇 개를 좀 건너뛰고 빨리 가겠습니다. 먼저 갈게요 내가. 아니면 그게 길어지니까 시간 많으니까. 요걸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석을 우리 저 우윤택님께서 해줄